자,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자, 2019년 공무원 한국사 초단기 성적 폭발을 위한 태백광로 한국사 필수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보통 이건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심화 이론 강의, 저는 기본과 심화를 통합합니다. 그 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만 제 어떤 강의를 듣던지 간에 이 OT는 좀 한번쯤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필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 한국사 타이틀이 태백광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근현대사 쪽 가서 임시정부 공부할 때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박은식 선생님을 만날 텐데, 그 박은식 선생님께서 한국통사라는 책을 써요. 그 한국통사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아니 일제강점기니까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국혼, 나라의 혼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역사를 혼이라고 했던 두 명의 인물, 박은식과 박근혜. 혼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박은식. 자, 그 박은식 선생님께서 스스로 태백광로라는 호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했고요.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다. 나라는 사라졌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나는 그 없어진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다. 그래서 내가 이 태백광로라는 타이틀을 씀으로 인해 한국사를 공부하는 내 제자들에게 박은식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하면서 태백광로 한국사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시고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셨냐? 아니면 태백에 사는 미친 노인네를 뜻하냐? 자, 태백광로가 박은식 선생님의 호였고, 이제 태백광로 하면 황현필이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인 선거 구호가 나라를 나라답게.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제가 수능 강의 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팀에서 제 걸 패러디한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한국사 강의로 단 한 번에 실패한 적이 없다.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의 길을 걸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강의로는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도 없고,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하게 경쟁했을 때 어떤 강사에게도 한 번도 밀려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들을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보통 우리 모두 공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암기를 좀 강조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해를 중심의 강의, 뭐 섬세함, 꼼꼼한 아주 지엽적인, 그리고 컴팩트하는 강의, 막 다른 강사님들이 여기 속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가운데 있다라고 참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난 좀 불만이에요. 난 여기서 홍길동처럼 말이야, 내 몸을 쪼개서 분신술을 발휘해서 암기도 내 수업이 가장 적합하고, 정말 시험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알면서 중요한 내용은 섬세하게 지엽적으로 가르치고, 이해야 비하인드 스토리 썰을 통해서 정말 시대 흐름을 제대로 잡게 해줄 거고요. 또 이런저런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컴팩트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잘 찍어주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한국사를 가르치는 데는 좀 타고난 것 같다라는 제 감이 뻔뻔하게 한번 이런 말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최소 시간 투자로 완벽하게 학습한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보통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들을 못하니까 한국사에서 내가 다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는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자세로 출발한 학생치고 과연 100점 근방에 95, 100점까지 다다른 학생은 정말 100명에 한두 명입니다. 여러분, 시험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 9급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이나 서울시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시험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50점대에 머무르는 거 아십니까? 그 응시자는 물론 3, 4개월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2년, 3년, 4년 공부한 친구들까지 다 포함했는데 평균 점수가 50 몇 점 나온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100점 맞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학습 능력과 공부 능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무조건 100점을 맞겠다고 처음부터 많은 공부량을 막 공부를 해버리면 절대로 성적이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80, 85, 90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드릴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로 90, 95, 100을 찍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핵심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봐봐. 내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할까? 여기서 좀 해야 될까? 여러분 잘 한 번만 봐봐. 선생님이요. 교직 생활을 했어요. 교직 생활을 한 7년 반 했습니다. 7년 반의 교직 생활을 하고 학원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수능 인강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와,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수능 인강에 대비했을 때는 인강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을 텐데요. 대한민국 인강 역사상 EBS 경험이 없는 강사가 교직 생활을 거치고 바로 수능에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다른 학원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이나 경찰 강의할 때는 노량진에서 강의하면 그냥 카메라 대고 촬영하고 내 강의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만,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수능은 전국에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중에 카메라를 댈 수 있다는 건 이거 어지간한 능력이 없으면 인강 강사 소리를 듣기가 어렵고요. 굉장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저는 빡 해가지고 수능 인강에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제가 2008년에 국사 근현대사라는 과목으로 수능 인강에 대비했을 때 이때 인강에 막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1년에 대비하는 강사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그런데 저는 국사 근현대사인데 그 해 데뷔했던 강사 중에 100여 명의 강사 중에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제끼고 제가 인강 매출 1등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수능 한국사 시장에서 황연필이 한국사를 접수하는 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었고, EBS도요 학원 강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교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약간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도 공채를 통해서 합격하게 됐고, EBS 강의를 할 때도요, 실은 EBS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정한 EBS 강사는 수능 특강을 강의해야죠. 제가 수능 특강, 그때 국사가 서울대 필수일 때 수능 특강을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는 굳이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선생님이 이래저래 소신 있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에도 한번 제대로 일면에 막 주먹만하게 이름도 실려봤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원까지 끌려 들어가서 한번 제 강의에 대해서 조사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제 신분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잘 대접을 해줬고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 수능의 강의가 다 편집당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공무원 해야 되겠다라고 공무원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공무원 가서도요, 당시 가장 유명한 공무학원에서 정말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직 시절에는요 성적을 어느 정도 잘 냈냐면 6차 교육과정 때는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의 너희 학교의 국사 근현대사 등수가 몇 등이야가 파악이 됐어요. 6차 교육과정 때. 선생님은 광주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제 모교이긴 합니다만 그곳에서 근무했으면서 전국의 970여 개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외고를 다 이겨버리고 1등을 했던, 이거 어떻게 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이면 한번 신고해 보시고요. 자료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가에서 좀 선생님을 이렇게 관심 가졌던 것 같고, 수능 와서도 여전히 성공 가도를 달렸고요. EBS까지 이렇게 했고요. 공무원 가서도요 1년 만에 일타가 됩니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수능이 한국사가 필수가 된다고 하면서 수능 시장이 커지니까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무래도 내 고향은 좀 수능이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능으로 돌아갔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 강사 인생의 약간 패착이었지. 왜? 아니, 돌아갔는데 수능이 너무 쉬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양 과목이 돼버립니다. 절대평가가 돼버립니다. 뭐 3등급 4등급만 넘어서기만 하면 대학 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수능 시장에서 한국사는 시장 가치가 0이죠. 다 무료 강의죠. 시험제도 어느 정도 쉽게 나와요. 여러분, 동학의 전봉준 장군이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사진 자료를 주고 이 인물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전봉준 이렇게 상투까지 틀고 있는데 1번 원효, 2번 의상이야.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 갔다가 다시 공무원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경찰 한국사를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경찰 한국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은 영어와 한국사만 필수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한국사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 선생님이 경찰을 가르치면 약간 수학 선생님 같은 느낌을 좀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경찰 강의해서 지금 경찰 수험생 중에 제 이름 모르면 벌써 간첩이죠. 역시 저 경찰 강의한 지 1년,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강의를
국가가 저를 막기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저도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공에서 강의를 출발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그렸던 이유는 뭘까? 지금 현재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분필 잡고 계시는 강사들 중에 이 과정을 다 거쳤던 선생님 계시나요? 저밖에 없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내신 시험도 출제해보고 각종 수능 문제를 다 다뤄봤고요. 그 다음 EBS에서 수능 특강이나 EBS 문제도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도 가르쳐봤고 경찰도 강의해봤고 한능검도 강의해봤고 한국사, 수험 한국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진짜 한국사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꿰차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바로 핵심 개념이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평범한 난이도였을 때 중간 난이도였을 때는 17, 18개 정도의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시험이 출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시험에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분명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 어렵게 나온다는 게 수능 같으면 기존의 공부 내용을 통해서 추론하고 적용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핵심 개념에서 어려운 문제가 살짝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공부량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공무원 한국사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고시기가 출제하는 서울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기도 할 거고 뭐 기상청에는 뭐 지금 기상청에서 출제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도 좀 약간 물음표고 여러 직렬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이 학습 현장에 수험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은 해야 되고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막 어디서 가져다 찾아서 문제를 보고 찾아서 내다가 어려운 거 한 두어 문제 내야지 하고 이론서 막 돌리다 구석지에서 가져다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험에 두세 문제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1년의 중요 공무원 시험이 20여 개 정도가 돼. 자 봐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 3개, 7급 3개 그럼 6개죠. 사회복지직, 기상직, 교행직, 법원직, 뭐 군무원직, 계리직, 경찰 2개, 경감부, 소방 하나, 소방간부, 국회직, 뭐 국정원 엄청난 벌써 20개 딱 나오죠. 그러면 한 시험에 두세 문제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1년이면 어려운 문제가 50문제가 나와. 그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 수업을 듣고 그 기출문제들이 안 풀리면 안 되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문제예요. 모의고사를 만들 때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생판 이상 문제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다. 그리고 막 그걸 중요한 것처럼 강의하면 그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가 와가지고 야 황일표 선생님이 이거 안 가르쳐줬어? 이거 우리 선생님 졸라 중요하대. 그럼 내 수업을 듣는 친구가 확 하고 겁을 먹어요. 저 선생님에게 가야 되나?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사 선생님들께도 자주 모이고 술도 마셔. 좀 그러지 맙시다. 그거 애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그 장수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사 공부량은 무한대에서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새롭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러니까 20문제 어려운 한두 문제로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똥 문제는 무한대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내고도 남을 양이 있는 게 한국사 공부야.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시켰다가 우연히 한번 얻어 걸리면 와, 나 찍었다 하기 좋은 이게 정말 나쁜 상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사 출신이니까 교직에 있을 때 저는 새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제자들을. 내 새끼들 대학 가려면 국영수 잘해야 되는데 국사 근현대사만 공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잘 가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한국사 1등급을 39%를 찍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뭐 노량진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시험을 치렀을 때 평균 성적이 내가 다른 어떤 선생님에게 뒤진다면 저는 분필 던지고 강의를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요. 성적이 공개가 안 돼. 어떤 선생님의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더라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많은 공부량으로 쫙 밀고 갔을 때 그걸 다 소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이걸 잡는 거고 이걸 잡았을 때 나중에
많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통밥을 키우는 거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최소한 선지 2개, 3개를 죽여가면서 답을 찾아내고 최소한 확률 50%까지 끌고 가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90, 95, 100을 찍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똥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이게 기출문제에 실리게 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해요. 그럼 저는 언급하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출제됐지만 그래도 다시 출제되기 어렵다라는 멘트를 날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량을 줄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핵심 영역 이렇게 나오죠. 매 시험마다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부 범위가 이렇게 변태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똑같이 인식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실제로 어떤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 이론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내용들에게 왕별 쳐져 있고 막 그걸 공부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야. 그럼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 아니 이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제 어디서 틀려요? 여기서 틀려요. 실제로 한국사 시험을 최소한 몇 번, 7번 선배들한테 물어봐. 진짜 어려운 거 틀려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려서 떨어졌는지 그것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장수해야죠. 여기 있는 것만 마저도 합격 점수 가까이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학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한국사는 만점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만점을 맞나?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사가 최근에 치러지는 과정에 제가 10년 동안의 모든 기출이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시험 문제가 2009년에 7급 국가직의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53점이었습니다. 그때 4,000명 넘게 꽈락 나왔어. 자, 최근 시험 2018년 국가직 9급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75점, 80점 정도 맞으면 야 한국사 잘했네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100점 맞는다고? 자, 2016년에 2차 경찰 한국사 시험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6만 수험생 중에 전국에 만점짜리가 한 명도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점 맞는다고? 그 만점 맞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80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러분이 많은 문제풀이하는 게 이제 재밌어진다. 모의고사도 막 풀어지고 최소한 75, 80, 85 맞아야 막 채점에는 재미도 있고 뭐가 틀렸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 내가 문제풀이할 때 많은 문제풀이가 여러분 한국사 성적 올리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핵심 개념 이걸 잡고 어려운 내용들은 아 이건 어려운 내용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이런 게 기출됐다는 것만 인지하자. 이걸 잡으면 시험이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온 대로 만점에 수렴할 수 있고요.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이것만 잡아도 합격 점수 가까이 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한국사 수업은 전라도 사투리로 들어야 피가 끓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썰 푸는 능력만큼은 제가 탁월하다라고 자부합니다. 연출 강의 보통 우리 용컴은 용컴의 모두공에서는 연출 강의를 많이 하죠. 용컴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다. 회사 이름이 용감한 컴퍼니야. 모두의 공무원에서 연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연출 강의니까 학생들의 웃음은 없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정말 먼저 이렇게 기대하고 강의를 보면 안 되는데 무슨 드라마만큼 재밌게 몰입할 수 있게끔 강의하는 능력은 제가 있으니까 그건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공부하고 흐름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론 강의를 이제 접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 이론 강의는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 처음에 공무원 강의를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학생들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성인이고 내가 꼭 공무원이 되겠다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인생의 뭐 밑바닥까지 경험해봤다면 좀 그러겠지만 내가 정말 그 애절함과 공부 욕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막 간절함이 보여요. 선생님, 교수님 저 이렇게 공무원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강의합니다. 시험을 치르면 깜짝 놀라요. 뭐지?
저렇게 열심히 강의 들었는데 내 강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인가? 그런데 내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수능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한 4, 50분 지나가면 막 이렇게 막 태도도 막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공무원 수험생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졸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고3 학생들이 국사나 근현대사, 한국지리, 뭐 사회문화 이런 사탐 과목을 공부한다고 할 때 3월부터 고3 올라와서 3, 4, 5, 6, 7, 5개월 동안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중간 그 5개월 중간중간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뭐 학교 선생님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인강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사는 기존의 수능 학생들이 공부했던 국사의 근현대사에 또 어려운 내용이 많이 출제되니까 기존의 사탐 과목의 거의 공부량이 3배야. 뭐 사회문화나 한국지나 뭐 생활윤리 이런 과목의 공부량의 한 3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국사 근현대사의 3배, 국사 근현대사가 사탐에서도 가장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량 1짜리를 5개월 동안 개념을 끌고 갔는데 공부량 3짜리를 2달 만에 보통 개념 강의를 돌리거든요. 그러니 그게 복습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항상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처음 이론 강의를 들 때 무슨 소린지 몰라도 꾹 참고 끝까지 돌려라. 만약에 고대가 끝났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면 고려 들어가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거라. 근현대사 가면 정근대사 다 버려버리고 근현대사만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거라. 그리고 꼭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듣거라. 이론 강의를 2번째 돌려들면 그때부터 귀가 뚫리는 게 느껴져요. 알아먹습니다. 이론 강의를 2번 들어놓고 나중에 심화 커리를 타면서 기출문제풀이 커리 타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또 이렇게 문제풀이 하거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업을 막 이렇게 압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면 공부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공부량조차도 다른 교수님의 공부량에 비하면 내가 압축해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조차도 소화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2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한국사 문제점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특히 처음 출발한 친구들은 잘 모른다. 아, 대충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막 먹고 공부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 한국사를 시작하는 수험생의 60, 70%는 일반적인 평범한 학생들이면 다 이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해. 한국사 문제점 보면 아직도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론서를 10번 봤는데 정작 성적이 안 나와요. 말이 돼? 그 두꺼운 이론서를 10번 봤대. 미친 학생이죠. 왜 그 두꺼운 이론서를 10번 봐? 내가 이론 강의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밑줄 그어줄 거야. 밑줄 그어준 것만 봐도 시험지가 쉽게 출제되면 90, 90을 맞고 이번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8년 국가직처럼 좀 어렵게 출제되면 그래도 70점을 맞아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읽어야지 무조건 10번 읽으면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학생들 필기노트 많이 보니까 단권화된 요약서는 보통 필기노트 같은 거죠. 30회도겠는데 12문제만 자신 있게 푼대. 그럼 나머지 8개 찍어야 되면 8개 중에 2문제 맞는 거네. 그럼 70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요. 실제로 30회독을 하기도 하고요. 한 페이지씩 안 보고 똑같이 막 깜지처럼 막 쓰기도 합니다. 멍청한 거지. 그걸 요약서라고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필기노트도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잘 간추린 필기노트가 뭔지를 학생들은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건드리는 거지. 내 책에 다 있어. 아니 그 책으로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오냐고. 그걸 다 알 것 같냐고요. 그건 사전입니다. 그렇게 모든 내용이 두꺼운 이론서나 내용이 많은 필기노트를 소장을 하십시오.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는 보세요. 근데 그걸로 외우면 되겠나?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을 남기겠나? 그건 아니잖아. 자, 뭐 문제를 한번 풀어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공부하면서 미쳤나 이런 이름까지 암기하게. 대신 여기 김음돌 모반 사건을 진압했다. 이건 신문학이라는 건 너무 중요할 거고요. 달구벌이 지금의 대구야. 달구벌로 경주가 신라 수도잖아.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했으나 의상 스님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럼 이건 신문학이야. 시험지가 어느 정도 쉬운 문제냐면 신문학 때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야.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는 건 뭐 소지 말일 걸 거고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는 건 통일신라 시대 효소왕일 거고 지금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국학 정답 3번 떨어지고요. 관력에 지급하는 노급을 부활하였다는 건 나중에 경덕왕이라는 왕이라고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시험제는 기본이라는 거죠. 국가직 9급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드세요라는 이런 기본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데서 틀려버리면 무조건 합격을 못합니다. 자, 한 문제만 풀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중요한 개념 반복과 함께 문제를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모두의 공무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공무원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 모의고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자칠판도 있으니까 화질 좋게 이렇게 문제를 쏠 수 있겠죠. 11월 혹은 12월부터 출발하게 될 하프 모의고사인데 아직 공부가 다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보통 11월, 12월경에 전범위 모의고사 풀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진도별로 하프를 끌고 나가다가 한 3월쯤 되면 전범위 모의고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프 모의고사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문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진도에 맞춰서 처음에는 하프 모의고사를 출발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을 때는 전범위 모의고사로 갑니다. 10문제 푸는데 10분 걸려야 되는 거 맞죠? 하루에 10분씩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해설, 설명, 해설 강의 30분만 시간 투자하시면 여러분 한국사 성적 올라간다라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도 준비 중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 커리큘럼이야. 자, 진짜 많은 강의들 준비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기본엔 심화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약간의 심화 내용까지 기본 이론에 합니다만 강의하면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1000번 들을 거야. 이거 10년에 한두 번 나오는 문제야. 기출은 되었을 때도 10년에 한두 번 뭐야? 1년에 중요시험 20개, 10년 동안 200개 시험에 한두 번 나왔다. 기출은 되었지만 출제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말을 내가 100번, 1000번은 할 거라고. 알아서 추릴 건 추리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강의. 한 번의 복습으로 모든 한국사 내용을 다 공부하기 어렵다. 정말 벅차다라고 하는 친구도 눈 딱 감고 2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태백강로 한국사 초스피드 압축 강의는 필기노트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필기노트 강의는 필기노트 내용을 차분하게 칠판에 다 필기하는 한 40강에서 45강짜리 필기노트 강의가 있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바퀴 급히 돌리고 싶을 때 들어야 되는 한 20강짜리 필기노트 강의. 솔직히 20강짜리 한국사 전개념을 다 잡는데 20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나 가능할 것 같지 않나? 말 빠르잖아. 머리 팍팍팍 돌아가요. 어떤 설명할 때마다. 그러니까 안 빠뜨리지 않고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소화해서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공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한국사 기본이론 강의를 만약에 2번쯤 돌려 들을 때는 그때 기출문제 풀이를 혼자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한국사를 처음 공부한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강의를 저와 함께 달려나갑시다.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주제 관련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기출됐는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아, 앞으로 내가 다시 이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출됐다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론 강의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정립되는 강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이면 국가직, 지방직이면 지방직 많은 동형 모의고사들 저와 함께 풀 텐데요. 좀 자랑이면 자랑이지만 저에게는 양질의 2000문제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100회가 있어요. 현장에서 10회나 20회 정도의 동형 시험 문제풀이를 하고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숙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때 만약에 10회나 20회 풀면 이때 30회 숙제 나갈 거고요. 10회, 20회 풀면 또 30회 숙제가 나갈 거야.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까지. 나한테 2000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하프 모의고사에서 좀 쓰면 여기서 살짝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죠? 합쳐서 제가 2000문제를 선보일게요. 이런 거야. 2000문제를 풀고 갔어.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생판 모르는 게 나왔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많은 문제풀이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모든 문제가 나와도 나는 문제를 풀 만큼 풀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어려운 거야. 다른 친구들도 다 이거 못 풀 거야. 안도감과 함께 그럼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풀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많은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가 초반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덜컥 겁이 납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다 이 문제를 풀 텐데 나만 이 문제를 모르나 봐. 이번에 또 떨어졌어. 또 6개월, 1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과 함께 밑에 문제 보다 보면 그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겠냐고.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테마 특강들.
보통 이제 노량진 공무원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 공무원 너무 좋은 스튜디오와 이렇게 전자칠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물 사진들 막 주면서 재밌게 인물사 특강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한국사 95점 슬라이딩은 이건 스터디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공무원 기출문제 중에 몇 번 출제된지까지 확인하면서 가로넣기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 95점 슬라이딩을 다 풀어낸 친구들은 한국사 성적이 꽤 올라요. 근데 강의로는 그렇게 재밌는 강의는 아닐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물사 특강은 뭐 수능에서 저를 스타 강사의 반열에 올려줬던 그 고마운 강의고, 그 다음 출제확률 30% 이상 중요 주제 20선, 이것도 프린트로 준비됩니다. 누가 이걸 책으로 만든다고 주제 20개짜리 책을 사겠습니까? 프린트로 제공이 되는데 은근히 30%짜리 출제 확률 있는 주제 20개를 잡잖아. 20개에서 평균 10개씩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것도 할 거고요. 근현대사 6시간 끝내. 여러분 근현대사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이렇게 말 빠르게 근현대사를 6시간에 끝낼 수 있는 강사는 과연 저밖에 없을 텐데, 다른 선생님들은 막 주제 하나씩 놓고 이렇게 막 하는데요. 저는 자, 흥선대원군이 왕권강화책으로 능력유제 인사정책을 펴면서 과거제도를 부활시키고 비변사를 철폐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하고 세도정치를 종식시키고 안동김씨를 축출했고 경복궁 근정전을 만드는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 원납전을 징수했고 당백전을 남발했고, 이렇게 줄줄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는 안 가.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고려역시 4시간. 왜 조선 안 해? 야, 조선은 어떻게 간추려도 10시간 안으로 쉽지 않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것들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뭐 전쟁사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하다 힘들 때, 근데 전쟁사 특강 같은 경우도 들어야 되는 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번에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에 뭐가 나왔냐면 휴전협정에 중국과 미국과 북한만 사인 돌렸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한국은 병신처럼 밑에 빠졌다고 막 그런, 이걸 어떻게 필기로 이야기합니까?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가 경찰 시험에 나왔고요. 공무원 시험에는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삼국 통일도 전쟁사잖아. 뭐 전쟁사 특강이라고 하면 삼국 통일, 고려 대관계,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동학, 뭐 한국전쟁 막 이 정도지 않겠습니까? 삼국통일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백제붕운동에서 흑치상지와 지수신이 나오는데, 제가 흑치상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이야기해요. 흑치상지가 이렇게 당나라에 항복했고 당나라의 측천무 때 엄청난 영토를 넓혔다가 죽고 난 다음엔 이래저래서 중국 황제들의 무덤 옆에 묻혀있는 당나라의 참모총장 합참의장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흑치상지는 당나라에 투항하고 지수신은 고구려에 투항했다. 근데 보통 지수신도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지수신은 신라로 투항했다. 야,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면 흑치상지 화살표 당나라, 지수신 화살표 고구려 이런 필기하는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건 다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서도 엄청나게 얻어 걸린다는 거죠. 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태종 이방원이 제2차 왕제 난라는 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야, 그래도 수양대군 이정재, 관상 이정재 영화, 수양대군 자기 친형제 다 죽여. 근데 태종 이방원은 친형제는 안 죽인다. 자기 형이었던 이방간은 살려주는데 이방간을 꼬셔서 제2차 왕제 난을 일으켰던 박포는 사지를 찢어서 능지처참으로 죽여버린다.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태종 이방원 때 박포의 강교, 박포란 이름이 박혀요.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시험에 얻어 걸리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테마 특강들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약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저와 함께 한국사 공부 가열차게 하다 보면 빨리 성적이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고, 한국사가 빠른 시간 내에 성적이 잡히면 그 남은 시간에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나머지 법과목들 공부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공무원 강의 한참 할 때 제 주변에는 제 느낌이 잘못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합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강의 듣고 떨어진 친구들은 저에게 인사를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까먹은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많이 합격합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뭐였냐? 한국사가 성적이 잡혔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세이브돼서 제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함께 모두공에서 한국사를 즐겁게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원하는 직렬의 시험에 합격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도 그 감사의 마음을 저에게 전하는 그 시간이 꼭 다가오기를 고대하며 강의에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화이팅!